이런 시골 공방이 뭘 한다고 이런 걸 냈나요? 장도윤 실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심사위원들과 저는 그 말에 얼어붙었어요. 어차피 떨어질 텐데 왜 이런 걸로 시간을 낭비하나 싶어서요. 실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시장 조사요? 어디서 했는데요? 인터넷 검색이요? 그의 비웃음 섞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교수님과 상공회의소 관계자분들이 난처해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나이 드신 분이 SNS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들 도움을 받겠다고요? 그럼 사업자는 누구예요? 연달아 쏟아지는 질책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서류의 모든 부분이 그에게는 허점투성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수준의 사업 계획서로는 심사 통과가 어려워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을 살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목에 걸린 작은 브로치 안에 숨겨진 운명을, 그리고 곧 찾아올 놀라운 반전을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세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48살이고요. 시골 장터 한편에서 작은 과일청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에 찬바람이 시장통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저는 단풍향 과일청 공방 앞에 서서 오늘도 변함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낡은 스티커들이 바람에 살짝 들썩입니다. 전통 발효 과일청, 무첨가 천연조청, 3대째 이어온 비법. 이런 문구들이 적힌 스티커들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공방 안쪽 책상 위에는 독촉장들이 켜켜이 쌓여 있어요. 은행 대출금 연체 통지서, 전기요금 최종 독촉장, 그리고 지방세 체납 안내문까지. 손톱만큼 작은 글씨들이 빼곡히 적힌 서류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3년 전만 해도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도시에서 오는 손님들이 종종 있었고요. 근처 카페나 음식점에서도 제 과일청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대형마트에서 파는 공장제 과일청이 더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저렴하고 포장도 예쁘고 무엇보다 어디서나 쉽게 살 수 있으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과일을 씻고 설탕과 함께 항아리에 담고 발효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에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대로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해왔습니다. 과일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듬는 일, 발효가 잘 되고 있는지 냄새로 확인하는 일, 그런 것들이 제게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일종의 의식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정성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손님 한 명 오지 않는 날이 부지기수거든요. 가끔 지나가던 할머니들이 아이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거면 비싸겠네라고 말씀하시고는 발걸음을 돌리세요. 그럴 때마다 아니에요.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차마 붙잡을 수는 없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접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의 표정이 참 복잡했어요. 미안하면서도 걱정스러운 그런 얼굴이었거든요. 사실 남편도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우리 가게를 떠받치고 있어요. 날씨가 나쁘면 일이 없고 일이 없으면 당연히 돈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적자만 내는 공방을 계속 운영하는 게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공방은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니거든요. 할머니와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기술과 정성이 담긴 곳이에요. 벽 한편에는 할머니가 쓰시던 옛날 도구들이 그대로 걸려 있고 어머니 손때가 묻은 나무 주걱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청에서 한 통의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전통식품 창업 지원 콘테스트 안내문이었어요. 선정되면 창업자금 3천만 원과 함께 1년간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문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닌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싶어서요. 3천만 원이면 밀린 빚을 정리하고 공방도 새롭게 단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당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남편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제가 가진 기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서류를 준비하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사업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재무 계획, 마케팅 전략, 그리고 제품 개발 계획까지. 대학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제가 그런 복잡한 서류들을 작성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 형광등 아래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마다 저는 제 과거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보낸 시간들, 시어머니 간병하며 공방 일을 배운 시절들, 가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모든 걸 떠안게 된 순간들까지요. 그런 기억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사업 계획서에 담았습니다. 제가 만드는 과일청이 왜 특별한지, 어떤 정성이 들어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글솜씨는 서툴렀지만 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서류를 완성한 뒤에는 제품 샘플도 준비했습니다. 배과일청, 유자과일청, 그리고 저만의 비법으로 만든 오미자 과일청까지 각각을 작은 유리병에 담아 정성스럽게 라벨을 붙였어요. 예쁘지는 않지만 정성만큼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제출일이 다가왔습니다. 시청까지는 버스로 1시간 거리예요. 평소 같으면 아까운 교통비였겠지만 그날만큼은 기꺼이 지출했습니다.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버스에 올랐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시청 담당자는 생각보다 친절했습니다. 제출한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네요 라고 말해주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심사 결과는 한 달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늦가을 풍경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앙상한 나뭇가지들, 누렇게 마른 들판,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까지 모든 게 쓸쓸해 보였지만 동시에 아름답기도 했습니다. 겨울을 견뎌낸 뒤에 다시 봄이 올 거라는 희망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우편함에 또 다른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임대료 연체 통지서였어요. 한 달 더 밀리면 강제 퇴거 절차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방금 전까지 느꼈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공사장에 나가 있었고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과연 제가 무모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른 길을 찾는 게 맞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한 달의 시간이 남아있고 그 안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저는 통지서를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당분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괜한 걱정만 끼쳐드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며칠 뒤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손님 하나 없는 공방에서 혼자 과일청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문 밖으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이 드신 분들의 목소리였는데 뭔가 정겨우면서도 품격 있는 말투였습니다. 여기가 그 과일청 공방이네. 글쎄, 정말 전통 방식으로 만든다는 게 맞을까? 호기심 반, 기대감 반으로 문을 열어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부부가 서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깔끔한 체크 셔츠를 입고 계셨고, 할머니는 베이지색 카디건에 작은 브로치 하나를 달고 계셨습니다. 은색 단풍잎 모양의 브로치였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그 브로치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노부부였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말씨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보통의 시골 어르신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이니까요. 서류를 제출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당 실장이 직접 검토하고 싶다며 면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좋은 신호라고 생각했어요.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라고 여겼거든요. 약속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시청 3층 지역 개발과 사무실로 올라가니 복도 끝쪽에 장도윤 실장실이라는 명패가 붙은 문이 보였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는데 책상 뒤에 앉은 남자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장도윤 실장은 38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정돈되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딘가 차가웠어요. 미소 한 번 없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무척 날카로웠거든요. 윤세정 씨죠?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 놓인 제 서류 파일을 집어들어 펼쳐봤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시골 공방이 뭘 한다고 이런 걸 냈나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믿고 싶지 않았어요. 공무원이 시민에게 할 말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장 실장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농담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어차피 떨어질 텐데 왜 이런 걸로 시간을 낭비하나 싶어서요. 그는 제 서류를 다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마치 시간 아까운 일을 억지로 하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실장님, 혹시 서류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문제가 있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장 실장은 사업계획서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작성한 매출 예측 부분이었어요. 이 매출 전망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과일청 공방으로 연매출 8천만 원이라니. 말이 됩니까? 그건 제가 시장 조사를 해보고. 시장 조사요? 어디서 했는데요? 인터넷 검색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어요. 사실 제대로 된 시장 조사라고 할 만한 건 아니었거든요. 비슷한 업체들의 온라인 정보와 제 나름의 추정을 바탕으로 작성한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마케팅 전략 부분도 엉성해요. SNS 활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이 SNS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아들이 도와주기로. 아들 도움을 받겠다고요? 그럼 사업자는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어머니예요? 장 실장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하나가 제 약점을 정확히 찌르는 것들이었어요. 사업 경험 부족, 자본금 부족, 마케팅 역량 부족까지. 제가 밤새워 고민하며 작성한 서류의 모든 부분이 그에게는 허점투성이로 보였나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수준의 사업 계획서로는 심사 통과가 어려워요. 지원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그는 마치 제가 거액을 횡령하려는 사람인 양 바라봤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오는 걸 느꼈지만 어떻게든 말을 이어가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수정하면 될까요? 수정이라. 글쎄요. 장 실장은 팔짱을 끼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일단 이 매출 예측은 다시 써야 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마케팅 전략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여기 재무 계획 부분도 문제가 있네요. 그는 서류를 넘기며 계속 지적했습니다. 대출 상환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것, 운영 자금 계획이 허술하다는 것, 위험 관리 방안이 없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수정한다고 해서 통과가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도 수정해 보겠습니다. 정 그러시겠다면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후에 수정된 서류 가져오세요. 일주일이라니. 처음 서류를 작성할 때만 해도 한 달이나 걸렸는데 이 모든 걸 일주일 만에 다시 하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을 나가려는 저를 장 실장이 불러 세웠습니다. 혹시 다른 지원 사업은 신청 안 해봤어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쪽에도 비슷한 지원책이 많은데. 아직은. 그쪽도 한번 알아보세요. 여기보다 조건이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히 제 서류를 혹독하게 비판했으면서 왜 다른 곳을 추천하는 걸까요? 친절한 조언 같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서는 가망이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는 돌려 말하기 같기도 했어요. 시청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불안하고 막막했어요. 과연 일주일 만에 그 모든 걸 다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난 듯했어요. 그 사람이 공무원이 맞나?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래도 기회를 주긴 했잖아요.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장 실장을 만나고 나니 제가 얼마나 준비 부족이었는지, 얼마나 현실을 모르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다시 준비하면 되죠. 그날 밤부터 저는 다시 서류 작성에 매달렸습니다. 장 실장이 지적한 부분들을 하나씩 수정해 나갔어요. 매출 예측을 더 보수적으로 잡고 마케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재무 계획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진행할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장 실장의 태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기보다는 문제점을 찾으려고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같은 지원 사업에 신청한 다른 사업자를 만났습니다.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박 사장님이었어요. 그분도 장 실장과 면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장 실장님 어떠셨어요? 글쎄요, 좀 까다로우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던데요. 박 사장님의 말을 들으니 더 이상했습니다. 똑같은 담당자인데 왜 제게만 그렇게 혹독했을까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그날 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 다시 시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자신했어요. 장 실장이 지적한 모든 부분을 수정했고
추가 자료까지 준비했습니다. 수정하셨다고 했죠? 장 실장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수정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여전히 부족하네요. 이 정도로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수정해도 소용없을 거라는 걸.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제가 통과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일까요?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실장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이 지원 사업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거죠. 그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단순히 서류 부족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 사무실을 나오는 길,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의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과연 이게 정상적인 심사 과정일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최종 심사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2월 15일 오후 2시 현장 평가를 받기 위해 심사위원들이 직접 공방을 방문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 달 동안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선반을 새로 칠하고 유리창을 깨끗이 닦고 바닥까지 반짝반짝 닦아냈어요. 과일청 샘플도 새로 준비했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배 과일청과 유자 과일청, 그리고 특별히 오미자 과일청까지 각각을 예쁜 유리병에 담고 정성스럽게 라벨을 붙였어요. 포장지도 새로 샀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심사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공방에 나왔습니다. 모든 걸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진열된 제품들, 작업 도구들, 그리고 준비해둔 자료들까지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랬어요. 오후 1시 30분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공방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4명이 내렸어요. 장도윤 실장과 함께 나이 드신 심사위원 2분, 그리고 여직원 1명이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사위원 중 한 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장 실장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더라고요. 시계를 보더니 뭔가 불만스러운 듯 혀를 찼습니다. 시작하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심사는 제품 시음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3종류의 과일청을 작은 컵에 따라 드렸어요. 2분의 심사위원은 하나씩 맛보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이 깔끔하네요. 단맛도 적당하고 발효가 잘 됐어요. 정말 전통 방식으로 만드시는군요. 그분들의 반응에 저는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 실장은 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컵을 들어 냄새만 맡아보고는 다시 내려놨어요. 실장님도 드셔보세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당분을 줄이고 있어서요.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심사위원이 제품을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은 제조 과정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과일을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발효 과정까지 하나하나 보여드렸어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그대로 어머니에게서 배운 비법까지 아낌없이 설명했습니다. 온도 관리가 중요한가 보네요. 네, 너무 뜨거우면 발효가 잘 안 되고 너무 차가우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심사위원들은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질문도 많이 하시고 메모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장 실장은 계속 시계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사업 계획에 대한 질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앞으로 어떻게 공방을 운영할 것인지, 어떤 제품을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판로를 확장할 것인지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판매도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네, 젊은 층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SNS 마케팅도 병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장 실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한데 시간이 좀 초과됐네요. 다음 일정이 있어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아직 30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원래 일시간으로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데. 아니에요. 충분히 봤습니다. 장 실장은 심사위원들을 재촉했어요. 다른 분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실장의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장 실장이 제가 준비한 제품 샘플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장이 좀 아쉽네요. 심사 기준에 맞지 않아요. 포장이요? 네, 라벨도 그렇고 전체적인 완성도가. 이건 상품으로 내놓기에는 부족해 보여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심사위원들은 좋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포장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더구나 심사 기준에 포장 완성도 같은 건 없었거든요. 실장님,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은 어렵고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장 실장은 심사표에 뭔가를 적더니 다른 심사위원들을 재촉했어요. 저는 그들이 황급히 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공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상적인 심사라면 이런 식으로 진행될 리 없었어요. 일주일 후 결과 통지서가 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탈락이었어요. 사유는 종합평가 결과 선정 기준 미달이라고 간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개선 방향에 대한 조언도 없었어요. 저는 다시 시청을 찾아갔습니다. 정확한 탈락 사유를 알고 싶었거든요. 적어도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는 알아야 다음에라도 참고할 수 있잖아요. 탈락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심사 결과는 이미 통보해 드렸고요. 추가 설명은 어렵습니다. 장 실장의 답변은 차갑기만 했어요. 마치 이미 끝난 일이니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래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신 건지. 기준은 공지사항에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평가했습니다. 제품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왜 포장 문제를 제기하신 건가요? 그 질문에 장 실장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짜증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전체적인 완성도를 봤을 때 아쉬웠다는 거죠. 이해 안 되세요? 포장 기준이 심사 항목에 있었나요? 종합평가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다 보는 거죠. 그의 답변은 계속 애매했어요. 명확한 근거 없이 그냥 떨어뜨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혹시 재심이나 이의제기 절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심사 결과는 최종입니다. 다른 심사위원분들 의견도 같았나요? 그건 저희 내부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어요. 모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정당한 심사였는지 의심스러웠지만 그걸 증명할 방법도 없었거든요.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공무원에게 대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설사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도 누가 들어줄까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결과를 알렸습니다. 남편은 화가 난 듯 주먹을 쥐었어요. 이상하잖아.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이미 결정된 일인걸요. 여보, 이대로 포기할 거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지원금 없이는 더 이상 공방을 유지할 수 없었거든요. 임대료도 밀려 있고 재료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문을 닫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때부터 사용해온 옛 도구들, 어머니 손때가 묻은 나무 주걱들을 하나씩 만져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3대에 걸쳐 이어온 전통이 제 손에서 사라지는 걸까요? 문득 심사 당일이 떠올랐어요. 장 실장의 태도, 성의 없는 평가, 그리고 억지스러운 탈락 사유까지 뭔가 의도적인 것 같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대했을까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단순히 제 실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어요. 며칠 후 우편함에서 임대료 최종 독촉장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절차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정말 이제 끝인가 봅니다. 더 이상 버틸 방법도 없고 기댈 곳도 없었어요. 장도윤 실장이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떨어질 텐데. 그때는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대로 됐네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정당한 심사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던 일이었을까요? 그 답을 알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최종 심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현장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들이 직접 공방에 오신다는 연락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무리 서류상으로는 부족해 보여도 제품을 직접 보시고 맛을 보시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현장 평가 전날 밤 저는 공방을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깨끗이 닦고 오래된 도구들도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할머니가 쓰시던 항아리들을 정성스럽게 배열하고 각종 과일청 샘플들도 예쁜 접시에 담아 준비했습니다. 특히 제품 준비에는 정말 심혈을 기울였어요. 배과일청, 유자과일청, 오미자, 과일청 외에도 새로 개발한 도라지 과일청까지 준비했습니다. 각각을 작은 시음컵에 담아 정갈하게 배열했고 제품 설명서도 정성껏 작성했어요. 이번엔 괜찮을 거야. 남편도 격려해줬지만 사실 저는 긴장으로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혹시 놓친 게 있을까봐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약속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건 장도윤 실장이었어요. 그는 검은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왔는데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뒤이어 심사위원 두 분이 더 오셨어요. 한 분은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이셨고 다른 한 분은 지역 상공회의소 관계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단풍향 과일청 공방 윤세정입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드렸습니다. 교수님과 상공회의소 관계자분은 친근하게 인사를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장 실장은 시계만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죠. 심사위원분들이 공방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발효 과정에 관심을 보이셨고 상공회의소 관계자분은 제품 포장이나 라벨링에 대해 질문하셨어요. 저는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항아리들은 언제부터 사용하신 건가요?
할머니 때부터 사용하던 거예요. 50년 넘었을 겁니다. 옹기라서 숨을 쉬거든요. 그래서 발효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셨습니다. 좋은 신호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제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시음 접시를 가져왔어요. 각각의 과일청을 작은 숟가락으로 떠서 드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교수님이 먼저 배 과일청을 드셔봤어요. 천천히 음미하시더니 단맛이 자연스럽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분도 향이 좋습니다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장 실장은 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접시를 건네드려도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더라고요. 저는 당뇨가 있어서요. 변명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두 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평가가 끝나고 심사위원분들이 밖에서 잠깐 협의하셨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어요. 5분 정도 지났을까 다시 들어오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품 자체는 좋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잘 지키고 계시고 맛도 훌륭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실장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장 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먼저 제출 서류에 시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전 9시까지 최종 보완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9시 5분에 도착하셨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공지는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죄송한데 그런 연락은 못 받았는데요. 어제 오후에 전화로 안내해 드렸는데요. 혹시 전화를 못 받으셨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계속 공방에 있었는데 그런 전화는 없었어요. 혹시 제가 놓쳤나 싶어 핸드폰을 확인해 봤지만 부재중 전화도 없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전화 기록이 없는데요. 그럼 저희 실수인 것 같네요. 하지만 규정상 시간을 어기신 건 사실이니까 말이 안 됐습니다. 연락도 안 해놓고 시간을 어겼다니요. 하지만 항의할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교수님과 상공회의소 관계자분들도 난처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품 포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장 실장은 제 과일청 병을 들어보였습니다. 라벨 부착이 비뚤어져 있고 용량 표시도 부정확해요. 이런 건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거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라벨이 조금 비뚤어진 건 사실이지만 손으로 직접 붙인 거라 완벽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용량 표시도 정확히 했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실장님, 혹시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건지 구체적으로 여기 보세요. 200ml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195ml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는 병을 흔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정확한 측정도 하지 않고 눈대중으로 판단하는 거였어요. 저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건 정확히 측정해서 넣은 거예요. 혹시 확인해 보시겠어요?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보기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의 태도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사람 같았습니다. 교수님이 끼어들어 말씀하셨어요. 제품 자체는 정말 좋은데 이런 사소한 문제로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원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기본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장 실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수정할 기회를. 이미 평가는 끝났습니다. 규정상 재평가는 어렵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평가인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항의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공무원이고 저는 그냥 시골 공방 운영자였으니까요.
심사위원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공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시음 접시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거의 손을 대지도 않은 채로요. 저녁 무렵 남편이 공방에 왔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바로 눈치챘나 봐요. 어떻게 됐어? 떨어졌어요. 뭐, 왜?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탈락시키는 게 정상인지요. 그게 말이 돼? 연락도 안 해놓고 시간 어겼다고? 저도 이상해요. 뭔가 처음부터 떨어뜨리려고 작정한 것 같았어요. 남편의 얼굴에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시청에 항의해야 해. 이건 불공정해. 항의해봤자 소용없을 거예요. 규정이라고 하면 끝이니까요. 사실 저도 항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상대는 권력을 가진 공무원이고 저는 힘없는 개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진짜 절망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지원 사업마저 이런 식으로 끝나다니. 억울하고 분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며칠 후 공식 탈락 통보가 왔습니다. 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라는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구체적인 탈락 사유나 개선 방향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합격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명단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선정된 업체 중 하나가 제가 아는 곳이었거든요. 김 사장이 운영하는 전통 장류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사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분인데 며칠 전에 만났을 때는 지원 신청도 안 했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이상해서 김 사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지원금 받으셨다면서요? 아, 그게.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신청 안 했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 김 사장은 신청서도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 실장이 직접 연락해서 간단한 서류만 보완하면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김 사장님, 혹시 장 실장이랑 아시는 사이예요? 글쎄요, 직접 아는 건 아니고. 아, 제 조카가 시청에서 일해요. 혹시 그 관련인가? 그제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정해진 각본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제가 완벽하게 준비해도 소용없었을 겁니다. 장 실장은 이미 누굴 선정할지 정해놨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들러리였던 거죠.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니. 공정한 심사라고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게 조작된 게임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공방에 혼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해서도 울었지만 제 자신이 한심해서도 울었어요. 왜 이런 현실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순진했을까 하는 자책감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뒤늦게 공방에 왔을 때 저는 이미 눈물을 다 쏟은 뒤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이제 정말 접어야겠어요. 뭐라고? 공방이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표정을 보니 이미 마음을 정한 걸 알았나 봐요. 그날 밤부터 저는 공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쓰시던 도구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주걱들, 그리고 50년 넘은 항아리들까지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가슴이 미어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정성과 노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현실 앞에서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방 문을 닫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벽에 기대려고 했지만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누군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며칠 전 공방에 왔던 그 노부부 중 할머니였어요.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고 은색 단풍잎 브로치를 달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곁에 쪼그리고 앉아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천천히 심호흡하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일어섰습니다.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제 목 부분을 유심히 바라보시더라고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목에 손을 대봤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브로치가 달려 있었어요. 은색 단풍잎 모양의 브로치였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마치 뭔가 충격적인 걸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브로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뭐가 그렇게 놀라우신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 이거요? 어릴 때부터 달고 있던 거예요. 저는 브로치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브로치에 얽힌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 중 하나였어요. 어릴 적에 길을 잃었던 적이 있거든요. 5살 때였는데 시장에서 어머니 손을 놓쳤어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오셔서 저를 달래주셨죠. 할머니는 말없이 제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이 브로치를 달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걸 달고 있으면 엄마가 금방 찾을 거야 라고요. 정말로 얼마 안 있어 어머니가 찾아오셨고요. 제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깊은 감정이 담긴 표정이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친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셔서 기억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 브로치가 더 소중해요. 그때 그 할머니가 유일한 가족 같은 분이었거든요. 할머니가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혹시 그때가 언제였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40년 정도 전일 거예요. 여기 시장에서였거든요. 할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정아, 제 이름을 부르시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이름을 말씀드린 기억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제 이름을 어떻게... 너, 혹시 윤세정이니?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 왜 제 이름을 아시는 걸까요? 네, 맞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따뜻하지만 떨리는 손이었어요. 세정아, 나야. 할머니야.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묘한 기시감이 느껴졌거든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그리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제 기억도 너무 흐릿했으니까요. 할머니는 제 브로치를 다시 한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브로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이거 봐. 똑같지? 정말로 똑같았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심지어 작은 흠집까지도 똑같았어요. 마치 한 세트처럼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40년 전 그날 길 잃은 저에게 브로치를 달아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분이 바로 이 할머니였다는 거리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와의 만남이 꿈만 같았어요. 40년 만에 찾은 가족이라니 믿기지 않으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새벽 6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오전 9시에 큰 소음에 잠이 깼습니다.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창문을 열어보니 검은색 고급 승합차 한 대가 공방 앞에 서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건 어제 만난 할머니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옷차림이 완전히 달랐어요. 할머니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계셨고 할아버지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뒤따라 정장 입은 남자 몇 분이 더 내렸어요. 세정아,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뛰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할머니, 이게 무슨... 세정아, 너를 40년 동안 찾았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확인해 보셨나 봐요. 그런데 뒤에서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자기야,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아니야. 분명해. 이 브로치, 그리고 생김새까지. 우리 세정이가 맞아. 할머니는 당신의 브로치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장 입은 분 중 한 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우리 회사 법무팀 박 이사님이세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함께 오셨어요. 회사 법무팀이라니.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평범한 노부부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규모가 다른 분들 같았거든요. 박 이사라는 분이 정중하게 인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한솔식품 법무팀 박민수 이사입니다. 한솔식품이라는 이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식품회사 중 하나였거든요. 마트에 가면 항상 보는 그 회사 말이에요. 한솔식품이라니. 할머니, 혹시 우리 할아버지가 한솔식품을 세우신 분이야. 나는 그분 아내고. 할머니의 말에 저는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한솔식품 창업주의 아내가 제 친할머니라는 거였어요. 그럼 저는 세정 씨, 우선 정확한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 이사님이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내셨어요. 40년 전 실종 신고 기록이 있습니다. 윤세정, 당시 5세, 19XX 년 X월 X일 이 지역 시장에서 실종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제 이름과 나이 그리고 실종 장소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박 이사님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5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그 아이가 달고 있는 브로치가 바로 제가 가진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 사진은 실종되기 며칠 전에 찍은 거예요. 보시면 브로치가 똑같죠? 정말로 똑같았습니다. 모양도, 크기도, 심지어 달린 위치까지도요. 저는 사진 속 아이를 유심히 봤습니다. 눈가 모양이나 귀 형태가 지금의 저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바로 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요. 하루라도 빨리 확인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저희는 모두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가는 길에 할머니가 지난 40년간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세정아, 너를 잃고 나서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전국을 다니며 찾아다녔어.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립탐정도 고용하고 경찰서도 수없이 드나들었지.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 너를 입양 보낸 부모님도 연락이 안 되고. 그제서야 저는 제 과거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입양하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친가족이 이렇게 저를 찾고 있었다는 건 몰랐거든요. 할아버지는 어떠셨어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야. 회사 일은 뒷전이고 너 찾는 일만 했어. 전국에 전단지도 뿌리고 광고도 냈지.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회사로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런데 세정이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일은 신경 쓸 수가 없었죠.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라진 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셨다니요. 병원에 도착해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이 걸린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확신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결과는 확인하는 것일 뿐이야. 할머니는 이미 알아.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밖에서 방송국 차량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KBS와 MBC 로고가 붙은 취재차들이었어요. 저게 뭐예요? 아, 언론에 알렸어요. 40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다는 소식이니까 뉴스가 될 것 같아서요. 박 이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방송에 나간다니요. 기자들이 다가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나서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40년 전에 잃어버린 조카를 찾았습니다. 이 브로치가 결정적인 단서였어요. 기자들이 브로치 사진을 찍고 저에게도 질문했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솔직한 제 심정을 말했습니다. 정말로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한다는 결과였어요. 할머니와 저는 정말 혈육이 맞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할머니는 펑펑 우셨어요. 세정아, 정말 우리 손녀가 맞구나.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가족이 있었다니요. 그런데 그 순간 할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세정아, 이제 우리가 너를 제대로 도와줄 수 있겠구나. 도와준다는 게 내 공방 일 말이야. 할머니한테 다 들었어. 지원금 심사에서 떨어졌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까지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 심사가 좀 이상했다고 하더라. 제대로 평가도 안 하고 떨어뜨렸다면서?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 한솔식품 법무팀이 움직이면 금방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든든한 가족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 박 이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세정 씨, 그 지원금 심사건 조사해 봤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장도윤 실장의 비리가 확인됐어요. 지원금을 받기로 예정된 업체들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처음부터 조작된 심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빼돌린 지원금이 이번만이 아니에요. 지난 3년간 계속해왔더라고요. 정말요? 네. 총 2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이미 검찰에 고발 조치했고요. 저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지 생각하니 화가 났거든요. 세정 씨는 당연히 지원금을 받게 될 거예요. 다시 심사를 받으실 필요도 없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할아버지 말씀이 한솔식품에서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게 꿈처럼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절망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공방에 오셨습니다. 세정아, 이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겠구나. 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뭘 고마워해. 우리가 가족인데.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할머니가 항상 곁에 있을 거야.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가족의 사랑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며칠 후 장도윤 실장이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분명 잘못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였습니다. 제가 꿈꾸던 공방을 마음껏 운영할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할머니는 매일 공방에 오셔서 제 일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한솔식품의 유통망을 통해 제 과일청을 전국에 판매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꿈만 같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지만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제게는 그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어요. 한솔식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 온화한 분이셨지만 일에 관해서만큼은 단호하셨어요. 특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정이가 당한 일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박 이사님과 통화하시는 모습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평소 자상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대기업 창업주의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법무팀 총동원에서 이 문제 철저히 파헤쳐 이런 식으로 선량한 사업자들을 우롱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며칠 후 한솔식품 법무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장도윤 실장의 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박 이사님이 공방으로 직접 와서 보고했어요. 지난 3년간 총 10억 원의 지원 사업에서 조작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개인적 인맥을 통해 미리 선정업체를 정해놨고 다른 신청자들은 형식적으로 심사만 받은 거였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15명이나 더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더 문제는 빼돌린 지원금이 어디로 갔는지예요. 어디로 갔는데요? 일부는 장 실장 개인 계좌로, 일부는 특정 건설업체로 흘러갔습니다. 그 업체는 장 실장 처남이 운영하는 곳이더라고요. 완전한 공금 유용이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적 자금을 빼돌린 거였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통장 내역, 계약서, 심지어 녹취록까지 확보했어요. 박 이사님이 두터운 파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검찰에 고발하고 언론에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KBS 구시 뉴스를 시작으로 모든 방송사에서 다뤘어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유용 사건이 발각됐습니다. 시청실장이 3년간 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장도윤 실장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어요. 체포되는 모습도 방송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 이야기도 함께 보도됐다는 거였어요. 이번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윤세정 씨는 한솔식품 창업주의 조카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가족을 찾은 드라마 같은 사연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제 공방 모습과 브로치 이야기가 나왔어요. 기자들이 현대판 콩쥐팥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날부터 공방에는 취재진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까지 모두가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정말 40년 동안 가족을 몰랐던 건가요? 브로치가 가족을 찾는 열쇠 역할을 했다니 신기하네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이유도 없었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시청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장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합니다. 시장의 사과 기자회견도 모든 언론에서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즉시 재심사 절차가 발표됐어요. 피해를 본 모든 신청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서류 심사나 평가 없이 즉시 승인하겠습니다. 며칠 후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원금 3천만 원이 승인되었다는 통보였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건 제가 아니라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받으실 필요는 없는데요. 아니야, 세정아. 이건 할머니가 직접 처리해야 해. 할머니의 표정이 단호했어요. 시청에 도착하니 시장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실장급에서 처리할 일인데 이번만큼은 시장이 직접 나선 거였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시장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러셔야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있었어요. 저희 세정이만 피해를 본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모든 피해자분들께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지원금 지급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데 시장이 개인적으로 말을 걸었어요. 사실 한솔식품에서 추가 지원도 제안해 주셨다던데. 할아버지가 답변하셨습니다.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 세정이가 워낙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럼 앞으로 공방 규모가 많이 커지겠네요. 그럴 계획입니다. 전국 브랜드로 키울 생각이에요. 시장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솔식품에서 정식 제안서가 왔습니다. 단풍향 과일청을 한솔식품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런칭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초기 투자 5억 원, 그리고 전국 유통망 제공. 어떻게 생각해? 할아버지의 제안에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며칠 전만 해도 공방 문을 닫을 뻔했는데 이제는 전국 브랜드가 된다니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품질은 절대 타협하면 안 돼. 할머니와 어머니가 지켜온 전통 그대로 만들어야 해. 당연하죠, 할아버지. 그리고 이 지역에서 계속 만들어야 해. 공장으로 옮기면 맛이 달라질 거야. 저도 그 점은 고집하고 싶었어요. 이곳이 제 뿌리니까요. 며칠 후 장도윤 실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원이었어요. 그는 법정에서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진심인지는 의문이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장이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피고인은 공적 신뢰를 저버리고 개인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특히 간절한 마음으로 지원을 신청한 시민들의 희망을 짓밟은 죄는 무겁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명 잘못한 일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보니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달리 보셨어요. 세정아, 불의에 너무 관대하면 안 돼.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는지 생각해봐.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그 일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심사 시스템이 전면 개편됐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고 견제 장치를 만든 거였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된 셈이었습니다. 한 달 후 단풍향 과일청의 첫 제품이 전국 마트에 출시됐습니다. 한솔식품의 유통망을 통해서였어요. 포장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했고 제품 설명에는 제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40년 만에 가족을 찾은 전통 공방의 특별한 과일청. 마케팅 문구였지만 실제 제 인생 이야기였어요. 출시 첫 주에 완판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팔리지 않던 제 과일청이 전국에서 인기를 끌다니요. 세정아, 이제 정말 성공한 거야. 할머니가 기뻐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갑자기 유명해진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 과연 이 인기가 계속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40년 만에 찾은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아침 7시 공방 문을 열면서 저는 매일 같은 감사함을 느껴요. 문 앞에 걸린 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단풍처럼 따뜻한 삶을 담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나무 간판이에요. 할아버지가 직접 써주신 글씨입니다. 공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저 혼자 쓸쓸하게 일했는데 이제는 동네 어르신 6분이 함께 일하고 계셔요. 김할머니는 과일 다듬기를, 박할아버지는 포장 작업을, 최아주머니는 청소와 정리를 담당하세요. 세정아, 오늘도 주문이 많이 들어왔구나. 김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전국에서 들어온 주문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심지어 제주도에서까지요. 할머니, 이제 믿어지세요? 그래, 우리 세정이가 대단해졌어.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하루하루 정성스럽게 과일청을 만듭니다. 규모는 커졌지만 방식은 예전 그대로예요. 할머니와 어머니가 지켜온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거든요. 오전 10시쯤 되면 할머니가 오셔요. 매일 빠짐없이 공방에 들르셔서 제 일을 도와주세요. 오늘도 역시 정시에 나타나셨습니다. 세정아, 몸은 괜찮지?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제가 무리하지 않을까 항상 걱정하세요. 주문이 많아져서 바쁘긴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보람차고 즐거워요. 점심시간이 되면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공방 한편에 마련된 작은 식탁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습니다. 이런 시간이 참 소중해요. 세정이 덕분에 우리도 일할 수 있게 됐어. 박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도 매일 성실하게 나와주세요. 저야 어르신들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래요.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오후에는 새로운 제품 개발에 시간을 보내요. 최근에는 도라지 과일청과 생강 과일청을 새로 만들었어요. 한솔식품 연구팀과 협력해서 만든 건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작년 전체 매출을 넘었어요. 한솔식품에서 파견 나온 김 과장님이 보고해 주셨어요. 믿기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전국 각지에서 오는 감사 편지들이에요. 아이가 과일청을 너무 좋아해요. 인공 첨가물 걱정 없이 먹일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할머니 생각이 나는 맛이에요. 고향의 정이 느껴져요. 이런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저녁이 되면 할머니와 함께 공방 정리를 해요. 내일 사용할 과일들을 준비하고 발효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죠. 세정아, 행복하지? 할머니가 문득 물으셨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때 브로치를 달아준 게 천만다행이야. 할머니가 제 목에 걸린 브로치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그 브로치를 차고 있어요.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거든요. 할머니,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 뭘? 제가 누군가의 단풍잎 브로치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 도움이 되는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 세정아. 그렇게 살아야 해.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손길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지역 청년 창업자들을 돕는 일도 하고 있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아니까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거든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상담을 받으러 온 청년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제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성공의 진짜 의미는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거라는 거요. 밤이 되면 남편과 함께 공방 앞 벤치에 앉아요. 별을 보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죠. 1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 남편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처럼 정성스럽게 살고 싶어요. 그때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손에는 따뜻한 차 3잔을 들고 계셨습니다. 추운데 들어가지 그래? 아직 좀 더 있고 싶어요, 할머니. 저희는 셋이 함께 벤치에 앉아 별을 봤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정아, 할머니가 너를 찾았던 것처럼 너도 누군가를 찾아주는 사람이 되겠구나. 네, 할머니. 약속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요. 이제 저는 알아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성공이나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리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리요. 단풍잎 브로치는 여전히 제 목에 걸려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제가 그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정성스럽게 과일청을 만들어 갑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사연 읽는 펭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